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네, 저 오늘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 유튜브상에 일단 일부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이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애플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 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 17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게 되면서 자, 오늘 뭐 국내 시장도 좋은 흐름이 좀 보였지만은 자,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 정책, 특히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내재되어 있는 정책들 때문에 지금의 선물 시장은 0.3%에서 0.4%가량 하락을 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비자에 관련된 문제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비자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느냐? 자,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좀 불확실한 하나의 정책 때문에 시장의 일부 좀 흔들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훼손이 될 만한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 이러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잠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볼 만한 그러한 또 시기가 아닐까라고 내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클라우드 강세에 따라서 또 오라클 기업이 더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주인공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연말 하반기까지 우리가 4분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트럼프와 머스크의 재회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폴리마켓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말에 서로 만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57%로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왜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악수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두 관계가 일부 깨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이런 악수 장면을 보고 나서 어쩌면 하반기 또는 4분기까지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또 우리 시장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기술들부터 해서 로보택시 또는 휴머노이드, 자,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의 수급도 일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 전고점 혹시 탈환할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는 우리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티그룹에서는 달러화 탈피 현상이 신기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자, 까만색 선을 보시게 되면 달러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물론 일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대량 매도는 아니다. 일부 해지 자금들이 지금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기 때 일부 주식과 달러가 같이 흐르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 없이 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많은 또 다른 실적 발표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텐데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과 함께 자, 어떤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는지 같이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불안정세가 시장에서는 일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AI 열풍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남아있는 4분기 물론 9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4분기에 대해서 일부 약간은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아주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또 비자 관련된 뉴스들부터 해서 뭐 시장의 일부 조금은 우려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보셨는지 뭐 간단하게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결코 뭔가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그 고용 지표 잘 넘어서고 예. 그다음에 CPI, PPI 넘어서고 FOMC까지 잘 마무리됐다 했더니 예. 또 이제 주말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서 예, 뭐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H1B 비자에 대해서 예, 뭐 물론 뭐 외국인 미국인 근로자를 써라. 미국인들을 써야지 왜 외국인들을 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내심 뭐 중간 선거에 대해서 투표권이 있는 중간 선거 그러니까 중간 선거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 투표권이 있는 미국인들의 어떤 표를 사기 위한 뭐 하나의 또 자극적인 어떤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또는 뭐 빅테크의 비중이 또 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 사실은 지금 냉정해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예. 소위 그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두더지 잡기 같은 예. 뭐 그러고서 이게 이거 하는데 왜 저걸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아지고 예. 있잖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 주신 대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트럼프 지금 그 소위 지지 세력 그래서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예. 첫 번째가 마가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뭐 이쪽과 관련된 거 하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월가 쪽에서 밀어주는 세력. 그다음에 이제 소위 기술 쪽인데 이제 소위 기업들 사이에서 예, 기업들 쪽에서 좀 예. 보수적으로 밀어주는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 세력. 예. 그 세 군데로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나온 정치 그 소위 비자와 관련된 이슈는 마가 쪽에서 원하는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정확히 이것은 사실 또 다른 소위 기술이나 기업 쪽 입장에서 보면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이제 약간 서로 이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좀 튀어난 듯한 느낌. 이제 사실 이럴까 보니까 하룻밤 만에 또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러트닉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50만 장에서 한 70만 장이 지금 비자가 발급돼 있고 매년 8만 5천 장 발급되는데 이 50만 장에 대해서 매년 사실 하자겠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하룻밤 만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에 대해서 1회로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지금 워낙 지금 난리가 한번 났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떤 타코의 일종으로 좀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마가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찰리 코크라는 그 소위 이제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모든 게 그 소위 마가 세력들의 결집이 가장 강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에 이번에 확 밀어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사인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고 하룻밤 만에 확 뒤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가 세력의 그런 조율되지 않은 공격적인 것 요것이 일단 나왔고 그 외에 워낙 반발이 세니까 1차는 좀 뒤로 물러섰지만 내년으로 가면은 이것이 사실 속내는 드러났죠. 러트닉이 한 얘기. 그것이 이제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시도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열어놓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미국 기업 우선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기업 우선주의, 뭐 미국 국민 우선주의,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정확히는 이제 미국 백인 노동자 우선주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저희가 좀 다룰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시계열을 좀 약간 길게 좀 봐서 지금의 일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시장에서는 뭐 러셀 2000 지수나 중소형주들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최근에 좀 있었고. 자, 그리고 AI에 대한 열풍이 계속 불이 붙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애플이 또 아이폰 17에 대해서 판매량이 또 급증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러니까 트리거들이 지금 4분기에는 뭐가 있는가? 아니면 뭐 나아가서 2026년까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추가 상승 여력으로 좀 봐야 될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예. 사실 그러려 보면 과거에 이러한 투자 열풍이 예. 급격하게 강하게 일어날 때 보통 이것을 이제 열풍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버블이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예. 근데 꼭 버블은 나쁜 거냐? 뭐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또 예상 밖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다만 적당한 시간에 잘 빠져 나와야만 이제 그것이 내 수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이제 이 월가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마이크 하넷, 예, 그 소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예, 이제 이런 장기 시계열을 가지고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예,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차트를 또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1730년도 미시시피 대운하 관련된 이제 미시시피 강에 관련된 기업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이제 여러 건의 소위 시장에서의 그런 엄청나게 큰 버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례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중간 중간에 보면은 뭐 남해도 있고 20년대의 그 라디오 혁명 같은 거, 니프티 50, 골드, 뭐 중간에 일본 닷컴, 사우디, 또 우리 차이나 2000년도 있었고, 거기 팡도 있고 가장 최근은 이제 역시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맞아요. 통상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엄청난 랠리를 보였었던 그것을 시기를 가지고 대략 지금의 AI 이 열풍, 광풍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왔는지를 그럼 눈높이를 재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남은 구간에 대한 그 가늠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게 꼭 소위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 뭐 이제 그런 거와 같이 놓고 본다면 특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과거 평균과 봤을 때 얼마나 높이 올라갔었는지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올라간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이죠. 떨어지는 기간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AI 현재 이런 열풍이 어느 정도까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왔는지를 보자라는 거고요. 아래 제가 박스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얼마나 올랐느냐. 몽땅 전체의 평균은 보면 한 600%씩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주식 말고 사실은 다른 거,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미시시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원자재스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주식으로만 놓고 봤을 땐 평균적으로 과거에 이런 그 소위 랠리, 엄청난 랠리는 한 240~50% 정도 올랐었더라.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주식의 엄청난 랠리로 봤을 때는 보통의 이제 과거의 그런 그러니까 소위 상승 높이가 한 240~50% 정도.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 M7 AI M7의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느냐? 현재 기준으로는 225%. 225%. 예. 그러면은 평균에 이제 상당히 좀 근접해 가고 있는 느낌.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막 부딪히는 이유가 그거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게 240%, 220% 올라오는데 얼마 걸렸느냐? 평균적으로 2년 반 만에 250%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225까지 오는데 대충 2년 반 걸렸어요. 그렇죠. 그쵸? 2022년 10월을 우리가 만약에 저점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죠. 여기서는 2023년 3월을 이제 2023년 3월을 3월을 저점으로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랠리가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이제 상승 그 소위 듀레이션 기간은 이제 거의 얼추 맞았는데 그러면은 보통 과거의 하락은 만약 혹시 이것이 하락한다면
보통 1년 반 만에 반토막 이상 나더라. 과거의 경험은. 그러니까 항상 이 버블은 끝은 항상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 평야처럼 올라가서 쭉 옆으로 가면 좋겠는데 항상 올라가면 이게 그렇죠. 하락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항상 감안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그래도 좀 뭐랄까 미련을 갖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보다는 확실히 싸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체 버블이나 주식 버블이 대략 60배 가까이 58배에서 거래 피크였는데 네. 지금은 보시면 40배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그 피크에 비해서는 한 20-30% 추가적인 여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밸류에이션에서. 네네. 그래서 그걸 놓고 본다면 확실히 지금 이번 버블 랠리를 일으키는 기업들의 어닝 파워가 옛날보다 확실히 좀 좋아진 것만 좋아졌다라는. 분명한데 그러네요. 다만 기간이나 높이는 과거의 높이 수준, 기간까지 상당히 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나머지 이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이 어닝 파워를 계속 내주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면서 쫓아가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 버블에 대해서 이제 이번 랠리가 어떻게 갈까 고민되니까 이렇게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 PBR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PER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 닷컴 버블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버블보다 항상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정말 버블의 어떤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 보게 되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표 이제 가지고 나오신 표를 보니까는 그때 당시 캐시우드의 ARKK가 384% 올랐다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상승세.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 닷컴 버블 시절보다 훨씬 더 그것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내심 보는 게 혹시나 이 AI는 닷컴 버블은 아예 상대도 안 되고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의 뭔가 어떠한 구간에서, 공간에서 이제 버블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점점 더 뭐랄까요? 또 화끈한 걸 원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왜 점점 이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그러한 이제 더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그런 것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전에 못 보던 것들이죠. 일단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되고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AI도 우리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때 크립토 커런시도 그 당시 처음이고 아크도 사실은 어찌 보면 당시 입장에서는 처음이었고 이런 것들 처음이었다는 것들이 일단은 기회를 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항상 유동성 랠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항상 돈이 엄청나게 풀렸었다는 유동성 장세가 있었고 그것이 같이 벌쳐야 되고 플러스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거기에 쏠림 현상이 당연히 한쪽으로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시점들마다 보면은 어쨌든 그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기는 대부분은 사실은 기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일단 받쳐주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사실은 기업 투자가 그 당시에 통신업체들 어마어마하게 광케이블 깔면서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업 투자가 쏠릴 때 소비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기업 투자가 쏠려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소비가 지탱해 줄 수 있느냐. 현준의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것이 얼마나 좀 더 길게 소비 여력이 좀 지속될 건가. 그 포인트가 그래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인 좀 저희가 대표님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대화가 지금의 이 글로벌 세계를 좀 보게 되면 정세를 보게 되면 사실 과거에는 어떤 글로벌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어떤 정책들 보게 되면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넘어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 중국 다 각자 자기의 어떤 국가 안보라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투자자들은 과거에는 어떤 글로벌화 되어 있으니까 미국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는 한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과 같이 협업하면 유럽 기업 이런 거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뭐 생성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각자 도생 때는 어떤 국가가 가장 힘이 있고 그 소비 여력을 가장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고 뭐 경기가 견고할까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미국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는 또 금리 인하 시기도 있고요 유동성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 우리 되게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것이 어찌 보면 이미 지난 15년간 진행돼 왔었죠. 아 오히려 미국에 계속 전 세계의 몰려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예, 가고 예.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소위 그 에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올 컨츄리 그 월드 인덱스 안에서 미국이 과거에 한 50에서 60%가 웨이트 비중이었으면 지금은 70% 맞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그거보다 더 아웃퍼폼 하려면은 더 들고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미 70% 이상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충분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예, 거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작용입니다. 미국이 예외주의,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너희 안 지켜줄 거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다른 데들이 각은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미국에다가 지금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독일이나 어찌 보면 일본 같은 케이스도 지금은 당장은 뭐 채권을 조금 더 일부 더 샀긴 했지만 예. 사실은 다시 빼서 자기 자국에다가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최근에 뭐 일본에서 좀 불고 나오고 있나요? 일본에서도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면 사실은 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독일 같은 케이스는 아예 유럽 안에서도 사실은 독일 자국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실은 미국에다 맡겨놓은 금 같은 것도 지금 되찾아가려는 것을 지금 공약하고 현재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면 각자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돈이 밖에 있던 것들을 내가 살려면 이제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금 흐름이 단절이 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 많이 몰려 있는 돈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또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힘으로 모든 걸 눌러서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우리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견고한 어떤 경제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된다면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시 빼오는 그러한 과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열풍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은 더 나아갈 그 룸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미국 소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난주 사실은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되게 좋았죠. 0.7% MOM으로 깜짝 놀랄 만큼 시장의 예상치를 2배 이상 넘어서는 좋은 수치를 보였는데 좋긴 좋은데 이게 뭐든지 하나 이게 속 시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소비가 그러니까 이게 2대 8의 법칙, 경영학 공부,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항상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소비 전체에서 상위 20%가 현재의 소비 성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럼 차트가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검정색 점선이 지금 미국의 이제 CPI 그러니까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위 80%가 붉은색과 파란색 선이에요. 그럼 CPI만큼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위에 두 가지 색깔 이게 상위 20%, 상위 5%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상위 20%인데 저 둘만 엄청나게 지금 소비를 신나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 중심으로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상위 20%의 기준은 가구가 연간 한 1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억 한 5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소득 맞죠.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너무 즐겁게
소비를 잘하고 있지만 예. 나머지는 물가 따라가기 허덕허덕하고 있다. 네, 이거 뭐 비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뭐 들긴 한데. 사실 그렇죠. 예. 특히 근데 미국은 이따 보시겠지만 사실은 주식 때문에 이제 더 그런데 어쨌든 우측 차트를 보시면 상위 10%가 전체 소비를 100으로 봤을 때 예. 감당하는 비중이 거의 이제 50까지 와 있다. 아, 상위 10%가. 예. 그러면 아까 20에서 아까 5 중간쯤 되겠죠. 예, 예. 그 가구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들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흔들리면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원래 집중이란 게 예. 집중된 게 잘 갈 때는 좋은데 예. 역으로 갈 흔들리게 때는 되면 크게 빠지고. 예, 예. 그래서 망가지니까. 이게 좌우 상당히 뭐랄까 예. 명암이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득의 어떤 상회에 있으신 분들은 뭐 소위 얘기하면 여유가 많으니까 자산의 투자도 과거에 많이 했었고 지금 금값이 뭐 사상 최고치를 뭐 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뭐 물론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이 트렌드라는 자체가 워낙 많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어떤 자산 증식 사이에서 이러한 어떤 고소득층이 계속 이런 소비를 이어나갈 것인가가 시장에서는 가장 뭐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비를 꺾을 만한 요인 자체가 뭐 많이 없는 상황 아닐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우리가 주가를 보려고 우리가 소비를 받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가 잘 되려면 주가가 잘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자산 증식이 돼야 이 되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과거에 보통 작년, 재작년쯤 예. 강남에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그쪽에 갑자기 뭐 외제차가 잘 팔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70%가 부동산으로 돼 있으니까 예.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그렇죠. 받고 그걸 보통 맞아요.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하죠. 예. 미국의 부의 효과는 확실하게 주식시장. 주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1960년도부터니까 60년도 65년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검정색 선이 주식 비중, 그러니까 그 소위 그 가구의 순자산 중에서 예.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예. 그래서 순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2000년도의 닷컴 버블을 뚫고 이미 올라가서 한 35%, 32, 3%까지 완전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부동산은 저 밑에 보시면 20% 전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미국의 주택 가격도 2008년도 피크 수준까지 이미 주택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이 주는 부의 효과가 워낙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20%가 당연히 주식의 절반 이상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마음 편하게 소비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물가 겨우 허덕이는 나머지 80%를 이끌고 미국 소비를 여전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답을 주가가 유지되려면 소비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소비가 되려면 주가가 돼야 된다. 주가가 빠지는 순간 이거 소비가 빠지면서 이제 뭐라 할까요? 악의 어떤 순환 고리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소비란 거는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보면은 주가하고 워낙 코릴레이션이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히려 역으로 흔들리게 되면 소비가 이게 서로가 선순환 구조에서 순식간에 또 악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과 어떤 소비의 구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뭐 정말 이제 미국 주식 가격도 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도 뭐 같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지금의 어떤 채권 시장과 금의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뭐 금이 당연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아까 저도 보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뚫고 은은 이제 더 튀어 올라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확실히 이제 주시장보다는 금은이 좀 더 튀는 약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재밌는 차트 그래서 두 개를 지금 갖고 와봤는데 일단은 지난주 기준으로 이게 금 가격이 지금 3,600불, 700불 와 있으면 온스당
사실은 과거의 고점이 물론 이미 한참 전에 넘었는데 역으로 보면 물가를 감안하면 과거가 그 가격이 아니고 지금 수준으로 보면 더 높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로 역산하면 그렇죠. 옛날에 짜장면이 예를 들면 뭐 2,000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10,000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그 20년 전에 2,000원이 지금은 10,000원 이런 걸로 역환산하면 지금의 3,700불 넘어 600불, 700불 넘어서는 것이 1980년 소위 미국의 물가가 피크치고 폴 볼커가 그 연준의 금리를 15%, 18%까지 올렸던 그 수준 때의 피크 그거를 드디어 지난주에 넘어섰습니다. 아, 그걸 넘어섰어요? 예,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이제야? 예.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거 그때 엄청난 물가 상승,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거 걱정할 이때의 수준을 넘어선 거 보면 금은 다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아니야. 이거 뭐 내년에 5,000불 얘기들은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6,600달러까지 얘기하는 데가 나왔습니다. 제프리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뭘 봤냐면 미국의 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 금 가격이 온스당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좀 서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1980년 피크 때가 얼마였냐? 거의 10%였는데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얼마냐? 5.6%다. 그럼 과거 피크 정도 10% 가까이까지 추가로 더 상승한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6,600불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쪽 편에서는 금이 너무 과하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금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하나.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여전히 지금 GDP 대비 한 6%, 뭐 한 7%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미국이 뭐든지 1등하고 싶은지 이것도 1등입니다. 지금 지역국에서 이게 미국이 1등, 2등이 이스라엘이요? 예, 올해 기준으로 거기가 이제 한 5점 몇, 6 가까이 되고요. 3등이 프랑스입니다. 요즘에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기가 이제 한 4.5, 5 뭐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전쟁도 안 났는데 6%가 넘어가니까 사실은 재정 적자가 큰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보유에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신에 금으로 갈아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전 고점을 1980년 고점을 뚫고 넘어섰는데도 더 고고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단기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해결되는 방법은 3가지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을 줄이거나. 그렇죠. 지금 복지 예산 뭐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줄이거나. 두 번째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물가를 상승시켜 갖고 용인해 갖고 부채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부채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그것도 있겠네요. 옛날 러시아나 아르헨티나나 뭐 했었잖아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미국이 차마 자존심 상한 걸 할 수 없고 앞에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을 용인한 쪽. 그래서 연준이 사실상 저번에 FOMC 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혹자들의 생각은 그 연준의 늘 아주 엄격한 목표인 2% 물가 수준이 아닌 3%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금 가격 용인한 게 아니냐. 그러면 금 가격 상승이 더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투자자분들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뭐 금에 대해서 또 뭐 주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송재근 대표님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2부 때도 또 오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새겨가지고 4분기 때도 어떤 흐름이 있는지 같이 좀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송재근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이번 주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캐스터 민캐입니다. 오늘도 투스타일 플레이스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출퇴근이 좀 시작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그때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나갈 때 색깔을 하나 정하고 그날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걸어다니는 컬러위크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소소한 행복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도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아마존 프라임 해지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 다닐 때 이 등록금 내려고 하면 등록금 내라는 문자는 많이 오는데 우리가 휴학하고 또 환불받으려고 하면 그 절차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존 쪽도 사실 이 구독 해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 2억 명이 넘게 쓰고 있는 국민 멤버십, 그리고 무료 배송과 빠른 배송, 또 최근에는 OTT까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활 패키지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은 쉬운데 원클릭인데 이 해지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FTC 조사에 따르면 해지하려면 무려 4페이지를 뚫어야 하고요. 또 15개 이상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최근에는 아마존 내부에서도 이 과정을 일리아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마존은 투명해, 우리는 해지하는 절차도 명확해 라고 하지만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왜 결제 정보를 받아놓고 나중에 돼서야 그 조건을 알려? 이건 불법이지 라고 하면서 아마존에게 또 이렇게 한 방 먹였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또 아마존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활에서 실감하실 텐데요. 뭐 화장품을 구매할 때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쿠팡,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이렇게 해지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최근 이 구독 시스템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을 특히나 이름 짓자면 다크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고요. 최근 규제 당국이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 프라임 회원들의 이유를 살펴보니 약 95% 이상은 해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5%가 넘는 확률로 또 그냥 둔다고 하는데 사실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매출 타격에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입은 원클릭 그리고 해지는 미로 속에 빠져 있는데 과연 아마존은 어떻게 될지 이 법원의 입장까지 장기적인 상황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투셀 플레이스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알리바바 유통 쪽으로도 함께 더 짚어볼 텐데요. 최근 중국 이커머스의 왕자였던 회사라고도 명명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관리 실수와 또 경쟁사들의 압박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알리바바 그런데 완전히 변신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서 제가 함께 가져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X 스퀘어 로봇에 1억 달러 그리고 AI 영상 앱에 이 픽스버스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쇼핑몰 회사다라는 이름을 정확히 탈피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심지어 또 스마트폰 회사 아너와 전략적 AI 파트너십까지 함께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함께 짚어보면요. 전문가들의 반응이 놀랍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알리바바가 중국 민간 기업 중 AI 투자에서는 가장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 IT 기업과 견줄만 하다라는 투자자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알리바바 주식 올해 들어 90%가 넘게 또 성장했다는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나 이쪽에서 살펴보시면 이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는 26%가 넘는 또 상승부를 키워내면서 최근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이슈까지도 제가 함께 짚어드리면 이 자체 AI 모델과 또 영상 생성 도구까지도 함께 개발해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현재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주목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앞으로는 AI 안경과 경쟁을 예고한 만큼 이 5년 안에 알리바바가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소식 전해드린 여러분의 비타민 외식캐스터 김민희였고요. 그럼 이어지는 내용 저희 프리마켓 뉴욕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재미나게 또 정리를 해주신 저희 캐스터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김민 캐스터님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오늘 이제 2부는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셨던 테이버님 저 모시고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테이블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또 이제 저희 최고 앵커와 또 손자 앵커. 자, 오늘 또 많은 또 외신 기사와 기업 이야기를 좀 들고 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빠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이블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그냥 하루짜리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애플 그리고 구글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신고가 근처 혹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잘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은 지난 금요일과 비슷한 그런 시장 색깔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웃으시죠? 살이 빠져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멋져 보이셔가지고. 그거 아니지 않아요? 저희 둘 다 지금 화면에서 사라져서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요? 아니, 화면에서 저희가 벗어났었거든요. 화면이 잡히길래 저희 둘 다 딴짓을 하려고 하다가 물 잠깐 내려놓는다는 게구만. 깜짝 놀라서 눈을 마주쳐가지고 활짝 웃고 계시길래 자 그리고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180불에서 밀려서 170불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위아래가 이렇게 트렌드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삼각 수렴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트렌드의 어떤 보면 수렴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등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하락하는 것은 일부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 오늘 이제 외신 기사와 기업들의 또 이야기도 또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신 기사 어떤 뉴스가 좀 있나요? 네, 첫 번째 기사로 살펴볼 이야기는 이 미국과 중국 협상 테이블의 주 재료로 떠오른 틱톡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이 사업권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판을 함께 할지가 큰 관심사인데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죠. 아주 잘 알려진 인물들이라면서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또 델 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또 그리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아들인 라클런 머독까지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행정명령으로 틱톡 거래를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최근 통화를 하면서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죠. 백악관은 이 사진 7명 중에 6명이 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데이터와 보안은 오라클이 맡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틱톡은 이 새로운 미국 법인으로 재편이 돼서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한 20%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두 정상이 다음 달 우리나라 이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서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다라는 방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언급한 이 델 그리고 또 오라클, 폭스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폭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다른 기업들도 아니고 왜 이들 기업을 특정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틱톡이 저는 개인적으로 SNS 중에 틱톡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틱톡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파급력이 엄청 해외에서는 큰 SNS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뭔가 파워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 셈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틱톡에 대해서. 근데 틱톡은 테이버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번에 사실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장중에 아마존, 오라클이 막 좀 튀어오르면서 이게 잘하면 아마존이나 오라클 쪽에서 인수 이야기가 좀 올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일단 지금 미국 정부에서 오라클을 밀고 있는 거는 지금도 이미 틱톡이 오라클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인의 데이터베이스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 자체를 되게 경계를 하는 모습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도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백도어 이슈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MZ세대들, 젊은이들이 다들 틱톡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행동 패턴이라든지 업로드하는 것들, 그다음 대화하는
것들이 모두가 저장이 됩니다. 그걸 또 중국인이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틱톡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미국 내재화시키고 싶다,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백악관에서 이걸 딜의 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백악관에 수수료를 떼간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백악관이 수수료를 떼간다고요? 네. 그래서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백악관 측에서 장사 입장 이슈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여쭤보면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뭔가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의 IT 식민지라는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유럽의 모든 SNS를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거기에서 독립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AI에 대한 학습의 영역에도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돈이 된다, 비즈니스가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이제 약간 국경을 이 중국이 미국을 차단했든 미국도 중국을 차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본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가 또 있는데 이걸 또 미국에서 파냐 안 파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앞으로는 로열티 수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틱톡이라는 브랜드를 유지를 하되.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시장이라는 것을 아예 배척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비현실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각적인 어떤 지분을 일부 좀 내놓더라도 약간은 이제 본인들도 좀 얻어갈 건 얻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어떤 전략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루퍼트 머독 가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 방송에서 프리마켓 뉴욕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안이 상당히 정말 언론 재벌이잖아요. 근데 약간 성향이 약간 좀 우파 성향이고 이런데 그 앞으로 틱톡을 만약에 이쪽에서 가져가게 되면 좀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또 다시 한번 좀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 틱톡에 대한 이슈가 정말 이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참 또.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또 가져갈지 뭐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라클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같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도 오라클에 관련된 이어서 바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오라클이 AI 훈풍을 타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또 오픈 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메타와 약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8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메타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 오라클의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빅테크 기업 간 치열한 AI 인프라 전쟁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구글과도 클라우드 협력을 체결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오라클이 아마존 웹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로 굳어진 이 클라우드 빅3 구도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오라클의 이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사실상 오픈 AI에 과도하게 편중됐다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이번 계약 소식이 또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테이버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죠?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는데 똥머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왜요? 제 똥이 무슨 머리 예쁘다고요? 채팅창에 똥머리 이러고 있어가지고. 정말요? 자,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에 집중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라클의 어떤 성장이 너무 이제 오픈 AI에 좀 편중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계약 소식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오픈 AI에 대해 현금이 지금 부족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오라클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이 투자 금액 자체가 향후 미래에 뭐 오픈 AI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 뭐 시장에서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가치가 있는 게 맞나? 근데 이번에 이제 메타가 어느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 협상 조건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말씀해주신 2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앞으로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또 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오라클, 미라클. 오라클이 만들어내는 미라클. 오라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오픈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 AI가 지금까지 성장한 이 궤적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빅테크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계속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의 오픈 AI가 정말로 이제 영리기관으로 전환이 될지 IPO가 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또 이사회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오픈 AI의 존재 자체
실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해서든 유상증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챗GPT 쓰고 싶죠? 그러면 애플 상대로 마소 상대로 계속해서 돈을 좀 달라, 유상증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덩치는 계속 커져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썼었어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 대해서 이제 오픈AI에 돈이 있냐? 소프트뱅크가 돈을 대고 있죠. 이런 부분에 계속 놓고 보시면은 오픈AI가 어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아주 그 약간은 계륵 같은 존재이자 이런 존재가 정말로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있고요. 네. 얽혀 있는 지분 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여전히 권력의 한 중간에서 쉽사리 와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오픈AI도 잘 이용하고 있고 그 오라클이 코인을 잘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라클은 개인적으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하드웨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전산실에 들어가는 이런 서버를 만들던 기업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잘했고요. 이 클라우드에 전환해서 AI 클라우드 이제 센터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상당히 우리가 높게 살만하다. 다만 이게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도 우상향은 가능할 것이지만 지금 주가가 과연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인가 그리고 오라클의 대안은 없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라클에 대해서도 오픈 AI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월가에서도. 예, 그거는 뭐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팩트인 것 같고 결국 이제 오픈 AI에 대한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퀘션 마크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네, 2029년까지 좀 적자로 이어질 것이다. 네, 뭐 그런 보더라고요. 많은 전문가 분석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빅테크들의 유상증자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또 어떤 기업들과 어떤 협업을 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실제로 돈이 어떻게 또 흘러 들어갈지 네, 워낙에 추후에. 막 여기 손잡고 저기 손잡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평가하기 좀 그렇겠지만 네.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떤 기업이 지금 핫합니까? 저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오라클을 가지고 와봤는데 네. 할까요? 방금도 하셨으니까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캔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확률이 높으며 이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이 자폐증 치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열이 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이 초기에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학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는 제약업계 그리고 또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요. 일부 연구진들은 자폐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한다라는 발언들이 과학적인 신뢰도를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좀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미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과거 자폐와 백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한 번쯤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발표가 백신주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타이레놀 제조사인 캔뷰가 케네디 장관에게 자폐증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일주일 전쯤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캔뷰의 주가는 지난주 장중한테 10% 넘게 하락하는 등 주가에도 우려가 좀 크게 표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캔뷰의 대표적인 약물이 타이레놀인 만큼 만약에 백악관에서 타이레놀의 위험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좀 경고하는 듯한 발언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는 캔뷰의 주가에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5% 넘게 좀 밀려나고 있는데 타이레놀 다들 우리도 정말 많이 먹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긴 해요. 예, 이게 영향을 주든 안 주든 네. 이거는 악영향을 주긴 제가 볼 하겠죠.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캔뷰의 주가예요? 캔비의 주가는. 예. 그럼 만약에 과학계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제약업계 뭔가 이미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짙어진다 이런 차원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임산부에게 이러한 약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이가 자폐증이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미국 사회나 전반적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그쵸. 그냥 아예 그냥 나중에 알아보니 괜찮대.
라고 한들 이미 그러한 그렇죠. 약간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자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유난히 그 제약 업종에 있어서는 더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뭐 치명적인 하나의 훼손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특히나 이제 타이레놀 같은 이런 정말 전 세계 인구가 다 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이미 캔뷰를 죽이기로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들을 좀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다려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라고까지 했어요? 네네네, 기다리라면서 정말 선전포고 아닌가요? 의학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했고 또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이 자폐증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초유의 발언까지 남겼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뭐 캔뷰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약물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또 뭐 긍정적인 반응이 그쪽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이제 사실과 아니 뭐 예를 들면 팩트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는 약간 조금 힘든 그런 어떤 주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종목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네, 이번에는 투자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캐피탈은 코어 위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며 신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목표가는 $165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AI 클라우드 제공업체들, 즉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AI 연구소, 또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들이 혁신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시장에서는 좀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이들에게 AI 클라우드를 임대하는 네오 클라우드, 즉 코어 위브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어 위브의 지난 분기 매출의 71%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생했다라고 하죠. 이 코어위브는 원래 암호화폐 채굴 업체였는데요.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계약 덕분에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로 최근 급부상을 했습니다. 2022년 매출액은 1,6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 12개월간 무려 35억 달러까지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3월 미장에 상장된 이후 주가는 지금까지 총 197%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어위브는 대출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AI 데이터 센터를 매입하고 이를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빚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 이게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를 담보로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해 다시 한번 설비 투자에 나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높은 매출 성장은 더 많은 부채 조달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어주지만 반대로 클라우드 매출이 둔화가 된다면 성장이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다라고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코어위브에게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보완해주는 아주 강력한 후원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2023년 최고 성능의 자사 AI 칩을 코어위브에게 배정을 했고요. 이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위브의 AI 컴퓨팅 용량을 임차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이언트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이기도 하다고 해요. 지난 15일에는 엔비디아가 판매되지 않고 남은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전체를 코어위브가 63억 달러에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코어위브 종목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어위브는 뭐 최근에 많은 뭐 또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뭐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종목이긴 한데 태이버님은 이 코어위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사업 모델은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성장을 하는 것도 맞고 엔비디아의 강력한 이런 뭐 파트너십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맞는데 비싸죠. 신규 상장이 된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지금 보시면은 적자예요. 돈을 버는 게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매출과 시가총액의 비율. 앞서서도 이제 매출이 늘어났을 때 부채를 더 땡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매출과 시가총액의 비율이 지금 17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은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 테크 기업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테크 기업이 한 6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기업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이게 우리가 그냥 차트와 수급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신규 상장된 이후에 쭉 올라와가지고 실적 발표 때 $100에서 공방전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이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재에는 이제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에서 계속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뭐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 같은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수급은 그쪽에
성적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차트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30%, 50%의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약한 수급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오이브는 계속해서 실적만 좀 체크를 하시고 비중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오이브를 하게 되면 아이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또 많이 또 좋아하고 뭐 엄청난 또 급상승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오이브와 아이렌을 많이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뭐 테이버님 아이렌에 대해서도 뭐 보시는 뷰가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렌은 투자를 이제 너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좋으니까 따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취급하지 않으신다.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경고를 하는 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다기보다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이야기가 많이 돌기도 했었고. 진짜 찌는 아이렌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요런 종목이 요런 아이디어에 이제 올라타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언제쯤이에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요런 라인에서죠. 요런 라인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정말요? 10달러 언저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항상 좀 주의하는 게 10달러 언더 페니스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언더에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문자라든지 뭐 텔레그램에서 많이 돌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주주명부 까봤을 때 뭐 20% 30%가 대한민국 사람이더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서 뭐 법과 제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 코로나 터지고 난 직후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뭐 이렇게 문자 서비스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런 서비스는 전혀 없고 다들 해외 주식에 대한 문자 서비스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말했을 때 해외 주식에 대한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유행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오히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소위 얘기해서 한국에서 좀 유행이 탔고 이거 한번 까보면 한국 주주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세력이다.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미국 주식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게 1빌리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원화 기준에 한 1.4조 정도 됩니다. 빌리언 달면은 상당히 큰 기업 같아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1조, 뭐 5조 이러면 큰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가 50개가 있는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11빌리언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저 밑에 있을 때 정말 페니스탁이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올라올 때 500억, 700억짜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건드실 때는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비트코인과 연결돼 있고 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고서가 나와요. 코인 채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얘네들이 뭐 친환경 발전소 관련된 용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그러면 AI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코인 채굴 관련된 이런 에너지 소스를 AI로 돌리면은 얘네들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주가가 오르니까 아이디어가 따라붙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주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좀 급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4배, 5배 바닥에서 따지면 거의 10배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5달러짜리가 40달러거든요.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렌 뭐 최근에 너무나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 요거 잠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뉴스도 하나만 더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죠. 페이팔과 벤모 사용자들이 이제 연 $200 상당의 퍼플렉시티 프로, 또 이 신형 웹 브라우저죠, 이 코멧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혜택은 올 연말까지 제공이 되고요. 일부 국가는 이번 달부터 추가로 합류를 할 예정인데요. 퍼플렉시티는 검색 정확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구글 또 오픈 AI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갤럭시 기기에 퍼플렉시티 서비스를 탑재하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애플 역시도 인수 가능성을 검토할 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퍼플렉시티가 페이팔과 벤모와 파트너십을 맺고 채팅을 하면서 직접 결제까지 가능한 AI 쇼핑 기능을 선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AI 검색 기능이 이 점차 쇼핑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곳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 것처럼 $200 상당의 퍼플렉시티 프로를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 또 사용 습관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편 오픈 AI 역시 적자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이전트 커머스, 즉 챗봇을 통한 쇼핑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AI 챗봇을 기반으로 한 쇼핑이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이 써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존의 주가가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처음에 요 언급이 딱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생성형 AI,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고 AI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군이 막 나열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근데 그 상품군을 정말 링크 하나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과거에 아마존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매출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러한 어떤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 여러 이제 핀테크 기업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상품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한두 달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협업이 좀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사실상 파급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뭐야? 그럼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상품들을 쫙 나열을 해주고. 근데 보니까 내가 이뻐. 그럼 이제 바로 사는 거죠. 하긴 그렇죠. 근데 아마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지금. 검색하고 들어가야 되고. 모르겠어요. 뭐 아마존이 오히려 AI 모델하고 더 접목해서 본인의 어떤 이커머스를 더 활용화 시킬 수 있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잘 그렇게 모르겠지만. 하면은 쇼핑 개미지옥이거든요. 그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사실 남성들은 그렇게 남성들보다 여성 유저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어울리는 거 계속 추천해준다? 그러면은 막 합성도 해주고. 맞아요. 합성 좋은데요? 정말로. 지금 이미 그거는 서비스가 돼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보시면은 대부분의 한 명의 모델이 원래는 다 장착을 해서 이렇게 좀 서비스를 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팅 모델이라 부르죠. 그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냥 클릭 딸깍딸깍 하면은 옷들이 다 이렇게 갈아입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심지어 그 까르띠에 같은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 팔찌를 눌러서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카메라에 막그 까르띠에를 사시려고. 이제 구경을 했는데 차보고 싶잖아요. 근데 매장 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시고 매장 가기 부담스러울 때 이제 차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정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게 뭔가 입혀졌는데 이제는 그러니까요. 너무 리얼해요. 아니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뭐 어디 생성형 AI에다 넣어서 맞아. 이거 뭐야? 바로 찾아줘요. 바로 하면은 이 밑에 링크도 줘. 아니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저희가 방송 의상을 봤잖아요. 네네. 마음에 드는 의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상표를 모르겠을 때는 제가 나온 화면을 지금 이상을 캡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넣으면은 그 옷이 어디 건지 차차차차 찾아줘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요 모델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뭐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파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판매하는 라인이나 유통이나 재고나 결제나 모든 관리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기업들이 AI 서비스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아마존이 관련돼서 그런 거를 꽤 오랫동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이제 우리의 니즈는 이미 다들 확인을 한 거고 그게 아마존에서 공급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에 올린 게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판매자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쿠팡에도 올리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아마존에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곳에 다 올린 상황에서 어디가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런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같은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놓고 보셨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규모가 큰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쿠팡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가. 본인들이 다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유통 채널에서 0.몇 %의 비용을 떨어뜨렸는데 그걸로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될 것이다. 태희원님 참 쿠팡 좋아하세요. 네,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몇 주 지켜보니까 쿠팡은 되게 좋아하시고 쿠팡 몇 번 얘기했는지 발을 정자로 쓰고 계세요? 아니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와서 저기 그 대기실에서도 계속 쿠팡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적어놨어요. 쿠팡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같은 태시인데 왜 테슬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태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같은 태시라고 얘기한 것도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다르대. 약간 테이버님은 TA고 테슬라는 T인가 봐요.
영어로요. 자, 네. 근데 일단 뭐 앞서서 너무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쇼핑과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마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같은 어떤 상품의 다른 가격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를 가든 맞아, 테무로 가든 간에 맞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전부 다 같은 상품인데 가격대가 다 달라요. 그거 저만 고민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럼 이게 조금 저렴할까? 품질이 안 좋을까? 맞아요. 저건 품질이 좋은 건가? 같은 모습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서 결국에는 값싸고 정말 규모의 경제를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뭐 그러한 어떤 방향을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혹시 이게 현실화된다면 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예. 3,890%라는 수익률을 보신 적 있나요? 3,000%. 대단하지 않아요? 있으면 저 할게요. 아니 3,890%라는 이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네. 개미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이 수익률을 달성한 선생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사를 보셔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럴 때는 보통 한 10만 원 넣어서 네. 까먹을 때, 까먹을 때. 비밀번호 못 찾아서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묻어둬야 적게 되죠. 투자할수록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참 이건 이제 대단하죠. 까먹은 수준. 예. 내가 예전에 이거 있었지? 한 10,000원 넣었었구나 여기에 이렇게 까먹은 수준. 예, 이럴 때 이제 한 3,000원. 대단하십니다. 300%도 아니고 3,890% 네. 수익률을 기록한 분 바로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기업 BYD 지분을 전량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17년 전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동업자 찰리 먼거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었던 이 투자로 인해서 약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었는데 이 지분은 한때 90억 달러까지 불어나게 되면서 총 3,890% 수익률을 기록한 대박 투자로 남게 됐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지분을 일부 매각한 뒤에 꾸준히 줄여오다가 2023년 중반경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관련 자산이 0으로 기재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모든 지분이 처분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버핏은 CNBC 인터뷰를 통해서 BYD는 특별한 회사긴 하지만 그 돈으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유로 TSMC 지분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버핏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뭐 중국의 리스크 회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예. 아니면 뭐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리스크 회피라고 하기에는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전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요. 단순한 차익 실현 보고 있고. 네, 이게 그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예. 중국 관련 투자를 꽤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중국 투자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찰리 먼공. 맞아요. 그리고는 찰리 먼공이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셨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현재는 이제 차세대 경영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미국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투자를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확산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다음 이제 내년부터는 CEO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그런 모양새의 일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에서 이것도 뭐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투자 아이디어들이 네. 과거에는 이제 워런 버핏 선생님 통해 가지고 많이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과거 뭐 오른팔 왼팔 뭐 그래 아베 방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CEO에 대해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재편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인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의 일부 매수가 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13F를 통해서 좀 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이게 과거 워런 버핏 선생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보기에는 좀 힘든 기업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예. 정말 약간 좀 접근성이 약간은 과거의 어떤 투자 철학하고는 조금 멀어 있는, 결이 다르네. 약간 이러한 것들도 좀 최근에 좀 나온다라는 여러 뭐 분석 자료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지금 BYD도 아마 일부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좀 차익 실현한 게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앞으로 차세대들이 그 포트폴리오 재편한다면서 본인들의 만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좀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많은 어떤 뭐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사랑하는 실제로도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번 주주총회 이후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은퇴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거래가별 체제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못 믿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바뀌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 30년간 이끌고 왔던 그런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가 버크셔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다른 펀드와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현재 시장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주가가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는 많이 언급은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과연 버크셔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지켜보시면서 팔로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실 2부 때는요, 시장에서 이제 장이 시작 전에 우리 CNBC나 여러 이제 많은 외신을 통해서 비기스트 무브, 지금 어떤 종목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나, 자, 그 부분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눈에 띄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짚어보자면 메세라 쪽으로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 거래에서 현재 62% 넘는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 체중 감량 업체 이 메세라는 파이저가 약 49억 달러 규모로 또 현금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현재 60%가 넘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애니웨어 쪽으로도 강한 상승분을 켜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 대기업 컴패스 쪽으로 살펴보시면요. 이 글로벌 갱커 애니웨어를 16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할 계획이라고 함께 밝히면서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봤을 때 마찬가지로 50%가 넘는 강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도 함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5%가량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랩타 테라퓨틱스 쪽으로는 이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또 최근 시장 수익률 상회하면서 주가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BMO는 해당 종목이 또 현재 주가 수준에서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동시에 이 주가가 위험 대비 보상 측면에서 상승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혀줬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1%대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라운캐슬 종목은 현재 셀타버 운영사 이 투자 의견을 동종업계 보통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을 조정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현재 좋은 흐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캔뷰 쪽으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이레놀 제조사 캔뷰로 유명한 이 기업 현재 4%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임상부의 진통제 사용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주가 움직임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쪽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대 상승분을 켜주고 있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투자 비중을 또 비중에 대한 유지,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뒤 현재 주가의 움직임으로 상승세, 상승 압력 바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러시아가 현재 체결된 핵무기 관련 조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만료 시점 이후에 주가가 1년간 조약 의무를 계속해서 의무화하겠다라고 이행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고요. 또 개별 이슈 쪽으로는 오라클 움직임 현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클레어 마고무르크와 또 마이크 시칠리아 공동 CEO로 승진 발표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는 내용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조금 더 정보 내용이 필요한 확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또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거래를 최종 승인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단독 보도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계속되는 내용 속보로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기스트 무브의 김민희였습니다. 네, 자 지금 비기스트 무브 가장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오라클에 관련돼서 지금 속보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공동 CEO로 또 임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클레이 마고 얼크라고 해야 되나요? 마고 요크요. 요크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크 시칠리아. 마이크 시칠리아, 클레이 마고 요크. 자 이러한 지금 두 분께서 또 공동 CEO로 임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종목들은 최근 좀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횟수, 금리 인하 폭 같은 부분들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의 호재를 받는 종목 중에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뭐 솔라엣지, 인페이지 에너지, 퍼스트 솔라, 썬런 등의 종목들을 다들 한 번쯤 태양광 관련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부지 확보 부터 건설 비용까지 뭐 초기 투입 자금 또 차입 비용이 막대한 만큼 고금리에는 그만큼 크게 타격을 입고 저금리 환경에서는 이득을 보는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를 기준으로 한 주간 24% 넘게 좀 급등을 했다고 하니까요.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또 태양광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으로 한번 좋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한 번 더 조금 더 가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선물이 연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죠. 일부에서도 송재경 대표님이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뭐 제가 대기를 하면서 좀 듣기도 했는데요. 금선물이 지난주 장중한 때 3,744달러를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재경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 3,757달러까지 뚫으면서 지금 약간의 상승폭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좀 재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금선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합하면 올해만 해도 총 32번째 신고가를 재경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금에 대한 관심이 요즘 좀 뜨겁죠. 원론적인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뭐죠? 금은보화? 그거 말고요. 아, 원자재. 원자재 여신? 맞아요. 네. 제가 원자재 여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 하면은 요즘 딱 하나밖에 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금은 어때?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금은 어때도 많이 물어보시고 예. 금이 왜 좋아?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 생각에는 프리마켓 뉴욕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이것도 궁금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좀 쫙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뭐 일단 금이 요즘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한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금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가 되죠. 보다시피 제가 단위도 벌써 3,756달러라고 했잖아요. 예. 달러화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은 그만큼 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금은 정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오랫동안 불려왔습니다. 예.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뭐 문화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금이죠. 근데 정말 요즘 일들이 많죠. 뭐 정치, 경제, 뭐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뭐 리스크에 대해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요즘 좀 시장이 어지럽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 지역의 분쟁도 요즘 정말 말 그대로 난리 부르스인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 매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당연히 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겠지만 요즘은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점점 더 금을 많이 보유하는 분위기로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인도, 뭐 러시아, 카타르, 폴란드, 뭐 싱가포르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정말 앞다투어서 요즘 금을 많이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강한 건 단연 중국이겠죠. 예.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을 정말 다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 가격을 좀 구조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국 중앙은행들 또 신흥국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부들이 왜 이렇게 금을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탈달러화입니다. 탈달러화.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 줄이고 싶은 거죠. 뭐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조금 전에 말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글로벌 금융 위기죠.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정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뭐 기업도 정부도 금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를 제가 두 번째로 좀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을 또 각 나라 정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유를 중앙은행 매입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뻗어나온 세 가지 갈래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상승세를 타게 만드는 그런 이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최근 한 2년간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금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그렸던 거는 1970년대라고 합니다. 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에 이 대통령이 저금리를 압박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그때 급격하게 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금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1970년대 당시에는 금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급등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금이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말 그대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때 예전에도 우리 송도경 대표님 나오셨을 때 금광주, 뉴몬트를 좀 주시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길래 제가 금광주 그리고 ETF 투자도 어떠하냐라고 여쭤봤더니 ETF 투자도 너무너무 뭐 GLD 같은 ETF 추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금광주 또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식들도 있으니까요. 이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금이 요즘 시장에 정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몬트도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 한 2% 가깝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가지고 뭐 계속 또 신고가를 랠리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 요즘 뭐 연내 금이 뭐 4,000달러, 5,000달러에 도달할 맞아요. 것이라는 전망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알기로 5,000달러는 골드만삭스였고요. 4,000달러는 뭐 여러분들이 채권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제프리 건들락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5,000달러까지는 올해 말까지 달성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싶을 수도 있지만 4,000달러까지는 사실 지금 가격대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표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어떤 표죠? 이게 지난주에 발표가 된 이제 해외에서 미국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인데 토탈을 놓고 보시면 6월보다 7월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가 늘어났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 리스트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적으로 브릭스라고들 많이 네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 보시면은 6월 대비 7월에 채권을 줄였어요. 그리고는 그 전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채권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은 밑에 우리 인도도 보시면은 지금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230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줄이기 시작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지금 브라질 역시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지금 특히 몇몇 국가들은 채권을 매수하고 있고 몇몇 국가들은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매수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국, 영국, 일본, 한국 이런 데고요. 네. 그리고는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인도, 브라질, 중국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어디가 그러니까 금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어디가 금을 사겠냐? 예. 중국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고 있구나. 인도도 브라질도 달러를 팔고 금을 사고 있구나. 네. 이거는 국가 단위의 엄청난 이제 수급이구나. 라는 것도 한 가지의 금 가격을 약간 밀어 올리는 요소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지금 보시면은 또 신고가를 뚫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거에는 투기 상품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슬슬 금도 투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금과 은이 급등하는 이런 모양새 자체가 저는 이것도 약간은 워낙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뭐 다 같이 가니까. 네,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 오히려 쉬고 금이 올라가는데 맞아요. 최근 보면은 금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에서 금도 이제는 알고리즘에 걸려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가 되고 있다. 채권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보시면은 네. 최근에 보시면 박스권 그려놓고 위아래로 막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채권도 살짝 차트를 보여드리면 얘도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ETF이긴 하지만 차트에 맞춰가지고 내려갔다가 밑에 저점에서는 뭐 4.5%, 4.6% 정도면은 매수가 기계적으로 들어오고요. 또 올라가면은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고 완전 알고리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보면서 뭐든지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제 브릭스 국가들의 채권을 줄여나가는 과정. 자, 여기에 따라서 금의 수요가 좀 붙고 있고 채권 시장도 지금 최근에 방금 뭐 차트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요새는 알고리즘으로 현금 들고 있으면 돈 왠지 잃는 기분이에요. 잃는 거죠. 네. 잃는 겁니다. 지금. 하도 다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을 우리가 하나 더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그럼 한번 뉴스 보고 종목 넘어가요. 그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민캐스터가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요. CNBC 비기스트 무브스에서 탑 랭크가 됐었던 종목이죠. 메세라와 화이자에 대한 소식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사 이 메세라를 최대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원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낮까지만 하더라도 인수 검토였는데 우리 시간으로 한 밤 8시경 확정이 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고요. 계약이 성사가 돼서 이 화이자는 메세라에 주당 47.5달러 현금을 지급을 하고 특정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22.5달러, 그러니까 22달러 5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수 가격은 지난 금요일 화이자 종가에서는 40% 이상의 프리미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메세라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6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화이자 주가도 1%대, 그러니까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인수는 화이자가 2년 만에 나서게 되는 대형 M&A고요. 자체 개발하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실패를 한 뒤에 체중 감량 파이프라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메세라는 차세대 체중 감량 치료법을 연구하는 신생 바이오텍으로 기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보완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시험에서 12주를 투여한 뒤에 평균적으로 11.3%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딜을 계기로 일라이릴리 또 노보노디스크 이 비만 치료제 경쟁 구도에 어떠한 또 새로운 변수를 던지게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메세라 주가 보니까 또 굉장히 급등세가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제가 좀 고민이 돼요. 비만 치료제가 물론 이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약간은 조금 좀 내려와 있는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자, 비만 치료제. 네. 왜요? 네. 뭐 맞으셨나요?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 빠지셨다고 했잖아요. 진짜요? 내가 맞은 그래서 지 지금 비만 치료제 이렇게 사면발이 빌드업을 하고 잘 받아요. 있었어요. 뭐 맞으시는데요? 맞은 지 7개월 됐습니다. 위고비요? 위고비요. 네. 사람이 하나, 애가 한 명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얼마나 빨리? 몇 킬로에서 몇 킬로가 되셨어요? 저 지금 90대에서 70대니까 이제 거의 20kg. 진짜 애가 빠져나갔네. 네. 근데 만에. 진짜 위고비 맞으면 식욕이 뚝 끊겨요? 뚝 끊깁니다. 그럼 오늘 마운저로는 잠깐 약간 아직 청문회 안 좀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사용자가 나와 있으니까 예. 저희끼리 예전에 그 태변님 만나오셨을 때 4명에서 토론을 했는데 위고비 아무도 안 맞아본 사람 넷이서 앉아가지고 위고비 뭐 이러네 저러네 뭐 이런 얘기 증인이 했었어요. 있으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위고비? 위고비요. 일단은 밥 먹는 양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식욕이 없어요. 네, 식욕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화나 이렇게 장기의 이런 속도 자체가 엄청 느려져요. 현저히. 소화가 잘 네. 안 돼서. 그러니까 소화 자체가 느리게 되니까 천천히 소화가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끊으면 근데 그게 불편함이 있으세요? 하던데? 불편함요? 질문이 없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불편함 없고 네. 건강에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고. 저 매달 피 검사하는데 염증 수치 좋아지고 간 수치 좋아지고 지금 다 좋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약간 소식을 소식하니까. 하니까 더 네. 건강이 좋아지나 봐요. 어, 적게 근데 먹어야 돼 사람은. 그 기간은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너무 1년 반 장기 맞을 복용하면-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저는 지금 한 7개월 정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맞아보고 예. 이제 또 네. 감량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근데 해야죠. 그 약을 끊으면 요요가 심하게 온다고 아이, 하던데요? 그건 운동해야죠. 어... 운동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작용 얘기 뭐 탈모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작용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냥 약 없이 안 먹어도 오는 부작용들이 이제 약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포장이 돼가지고 요렇게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고비 찬양 알겠습니다. 논자. 그냥 안 먹어도 탈모는 옵니다. 근데 마운자로 대신 위고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마운자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맞을 때는 이거밖에 위고비밖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이제 나머지 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고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앞으로 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네네. 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정말 상용화가 되고 대중적으로 바뀌어가면서 매출의 어떤 구조나 이익의 구조가 확실하게 바뀌어지겠구나라고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부자들의 약이다.
부자들의 약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위고비가 처음 등장하고 난 이후에 다이어트 약물의 판매 지역과 판매 매출을 딱 비교를 했는데 뉴욕에서도 잘 사는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매출이 1등이 나오고요. 정말 비만 인구가 많은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아예 팔리지가 못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페이버님은 부자다. 아니요 이게 이렇게 가시나요? 까르띠에로 주고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 저소득층들은 저렴한 음식을 먹는데 그게 이제 영양이 불균형하고 약간 지방 함량이 많으니까 살이 찌고 오히려 좋은 거를 먹는 고소득층들은 오히려 더 슬림한 쉐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긴 해요. 건강 관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사는 사람일수록 건강 관리도 많이 하고 외모 관리도 많이 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약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를 놓고 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는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의지로 안 될 때면은 약을 조금 찾아서라도 저 같은 경우 계속 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큰 변화가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석 기관에 보니까 2030년까지 한 30% 연간 급성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요거 미소 짓고 계시네요.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끊으면 요요 온다고.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끊는 것보다는 원래 일주일에 한 대씩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내성 혹은 뭐 저의 의지력 테스트로 지금 10일에 한 대로 이제 저 혼자 기간을 좀 조정해서 맡고 근데 있거든요. 그게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해보는데 확실히 한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면은 배는 고파지더라. 관리를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리를 해야 한다로 결론이 나네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댓글에 누가 요요 온대요 이렇게 했는데 제 말이 맞잖아요. 네, 알았어요. 다음 종목 애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애플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과 함께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 보시다시피 3%대 상승을 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1% 가깝게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간이 애플의 목표가를 $255에서 $280까지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7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풀리며 초기 판매율이 대체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의 협력업체 두 곳에 생산량을 40% 정도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뭐 통상 애플이 아이폰 신작을 공개하면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기본 모델보다는 비교적 혁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 혹은 프로 맥스 모델이 보통은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일명 끝나누기를 최소화하고 기본 사양을 좀 큰 폭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기본 모델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 팀쿡 애플 CEO는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가격이 동결됐지만 아이폰 17 프로의 가격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 관세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라고 일축을 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AI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그 혁신 부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최근 샤오미도 샤오미 17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이 레이쥔 샤오미 CEO가 직접 아이폰 17과의 정면 승부에 돌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아이폰 17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샤오미 전작 이름이 샤오미 15인데 샤오미 16을 건너뛰고 아이폰 17이랑 이름을 똑같이 맞춰서 샤오미 17로 이름을 정한 부분이 좀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늦춰지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그러니까 걔네랑 이름을 이제 맞춰서 아이폰 17 vs 샤오미 17 이 구도를 아예 노린 건데 저희도 좀 목표를 크게 가지기 위해서 좀 잘 나가는 애들이랑 이름을 좀 맞춰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 뉴욕? 뭐 그런 식으로 목표를 크게 가지죠. 미국으로 가죠. CNBC 쪽 해가지고 CNBC? 예를 들면 뭐 PRBC 뭐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잘 나가는 애들이랑 해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그런 작전이 먹히잖아요. 벌써 저도 뭐야? 피디님 말이 없으시네요. 둘이 경쟁해 이러면서 샤오미 얘기를 한 거니까 맞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애플이 내년부터인가 이제 연도로 맞추지 않아요? 17 이렇게 시리즈로 안 하고 연도로 맞춘다고 한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6, 뭐 27 이렇게 근데 연도로 갑자기? 맞춘다.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왜냐면은 더 했었어요. 직관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갤럭시랑 맞추는 거잖아요. 했었어요. 그래요? 갤럭시가 연도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샤오미는 애플을 쫓아가고 애플은 삼성을 쫓아가고 뭐 서로 약간 그러니까 그냥 다 통일하라고 하죠. 자, 게임처럼. 자, 애플
자,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테슬라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저희 중에 아이폰 17로 먼저 바꾸는 사람이 생긴다면 방송에 한번 좀 들고 나와서 저희 그 위고비 맞은 분 간증 들은 것처럼 한 번씩 돌려가면서 좀 사용해보고. 간증 수준이에요? 그냥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랑 이렇게 셀카도 하나 찍어가지고 댓글에 올려주면 좋을 것 할렐루야. 같아요. 예.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해봤어요. 네, 테슬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베어드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였고요. 목표가도 $320에서 무려 $548로 71%나 더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또 옵티머스 등을 언급하며 AI 모멘텀이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하고요. 피지컬 AI의 선두주자가 테슬라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또 하나 이슈도 있었죠. 테슬라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조건이긴 한데요. 피닉스 광역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고 소식도 하나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투썰 플레이스 때 우리 민캐스터가 해줬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남의 말을 잘 기억을 못해서 아닐 수도 있는데 테슬라에서 그 문이 안 열리는 사고 때문에 맞아요. 네, 미국 도로교통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맞아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차문 바꾼대요, 디자인. 그니까요. 바꿔야죠.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9명 정도가 이 특히 아이를 뒷자리에다 두고 이제 부모들이 내려서 아이를 이제 하차시키거나 아니면 먼저 아이를 차 안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이제 운전석에 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이 안 열리는 사고가 몇 번 있어서 부모들이 유난히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불안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팀장님도 사실 아이가 둘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어른들이 만약에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차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엄청 더운 날 차 안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미드에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그 아동을 차 안에 혼자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 감옥 가요. 맞아요. 감옥 가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미드에서 봤는데 애가 실수로 차 안에 혼자 들어갔는데 차 문을 못 여니까 그 주인공들이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와가지고 차를 막 다 깨고 애를 꺼내는 그런 장면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 결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난 이후에 기계식 차문이 열리지 않아서 3명이 차 밖으로 탈출을 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결국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는 뭐 아까 자이앵거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자식 문 개폐가 불가능해지는 사례 때문에 새로운 문 잠금 해제 장치를 현재 연구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중에 그런 조치들이 그런 개폐 장치들이 등장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필 또 그러긴 하는데 테슬라미 계셔서 희한하죠. 네, 오늘 테슬라미 1.3% 계셔서. 상승하고 있다. 같은 태씨는 또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또 좋으시대요. 테슬라는 수급이죠. 어제 생각하세요? 아? 대화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흐뭇하게 보고 테슬라는 계셔요. 이제 전기차가 아니야. 그저 흐뭇하게. 네, 테슬라는 전기차 오늘 경우는 AI고. 아닌지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AI고 옵티머스. 이제는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스페이스X는 아니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이제 뭐 가는 게 아닌가. 물론 머스크의 지금 영혼이 지금 안 그래도 스페이스X는 LA 가면 테슬라 다이너 그거 보고 오려고요. 어떤 거요? LA를 가게 되면 그 테슬라 다이너 한번 보고 오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본인이 가신다고요? 네, 가게 되면. 추석 때 가게 되면? 추석 때 LA 가거든요. 그러니까 까르띠에 차고 이제 LA 가시는 거죠. 부럽다. 좋습니다. 네네.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요새 정말, 일하고. 일단 10시 이후로 그냥 방송 끄고 얘기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테이버님, 테슬라 같은 태시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이죠. 수급이다. 네,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뭐 일단 이평선을 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 놓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테슬라 자동차 문 개폐 장치 이슈는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혁신이라고 하면서 선보인 카드키로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방식들이 애초에는 기계식 개폐 장치도 없었어요. 지금은 약간 뭐 도 밑에 숨겨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새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쓰고 있던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그냥 고리식으로 딸깍하면 되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을 뭐 공기 저항을 줄이겠다, 뭔가 부품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가격 절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걸 다시 기계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컵홀더 있죠. 자동차 문에 있는 저 밑에 컵홀더. 거기 밑에 기계식 개폐 장치를 숨겨놨어요. 사고 시에는 거기서 당기시오.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안 되죠. 못한다라는 그런 네. 비판이 사고가 많아요. 나면 비상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거기 가서 컵홀더에 가서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너무 깊숙하니까 네. 저희가 손이 안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의 끈을 연결하는 그 액세서리를 팔아요. 아이들이 뒤에서 그거를 하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손이 안 닿거나 뭔가 저기 안에 깊숙이 있으니까. 차를 제대로 테슬라에서?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제 위한. 액세서리를 파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그걸 또 팔아요. 예, 그럼 그걸 팔아서 달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땡겨요. 근데 그런 이상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있어요. 테슬라가. 부가가치 사업이 정말 산업이 정말 확장되고 있네요. 예. 테슬라가 만들어낸. 네, 뭔가 안전을 위해서 내가 잘 땡기려고 붙여놓은 거를 아이들이 땡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맞아. 뭐 핸들에도 뭐 하는 게 있고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문 여는 게 이게 이제 버튼식이잖아요. 네. 딱하게 이게 열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눌러요. 버튼 누르듯이 그 문이 문 열리는 열리는 거예요. 거예요. 저도 테슬라 처음 탔을 때 약간 좀 너무 시골에서 온 사람 같아서 이거 문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것들도 저는 맞아. 약간은 좀 위험하다. 예,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어른들이 그걸 잘 막아놔야겠죠. 다 락업 걸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 근데 이제 뭐 테슬라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뭐 이제 저쪽으로. 지금까지 전기차 얘기해놓고서는 뭐 저쪽으로 가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이 전기차랑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 오히려 전기차는 더 안 좋은 얘기들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자, 기업 우리 빅테크 한번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주말 사이에 이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비자. 전문직 비자, 그러니까 H-1B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의 $1,000에서 100배나 높은 1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높아진 거죠. 예. 뭐 이렇게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연간 기준이 아니라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비용이고 갱신이나 기존 비자 보유자들은 해당되지 않고 신규 비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전문직,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많은 IT, 테크, 의료, 은행, 컨설팅 등의 산업들에서도 이와 관련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의 기업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들 기업들은 내부 메모를 통해서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해외에 만약에 체류 중이라면 20일까지 귀국을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자사 직원들의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해외여행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요. 인사 담당자들은 필요시 항공편을 지원하고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H-1B 비자 소지자들은 괌이나 하와이를 통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방법이나 혹은 미국 도착 전에 미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아부다비를 경유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고 결국 미국에서 테슬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2의 테슬라, 제2의 머스크가 이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에 스스로 복을 걷어찬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유입되며 미국인들이 역차별되고 있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H-1B 비자는 전문직,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 문장 속에서 저임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은 사실상 이 비자의 배경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업데이트, 팔로잉되는 뉴스를 좀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1B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거는 이게 정치적 결정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완전 정치적 결정일 것 왜냐하면 H-1B를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70%가 인도에서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고 추가적으로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또 중국에서 이렇게 또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의 그런 뭐 우리가 하청이라 부르죠. 빅테크 하청 인력들, 그런 인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요 비자가 많이 발급이 되고 그러니까 요걸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점. 제 지인도 내년 2월에 인도인이에요? 중국인이에요? 아니 인도인 중국인은 아닌데 네. 미국의 그 포스트닥터 그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러 출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자 때문에 진짜 엄청 골머리를 앓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지금 6개월, 9개월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니까요. 예, 비자 신청하게 그니까요. 되면. 예, 그러니까 뭐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제 그럼 요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파급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엄청 크지 않을까요? 미국 주식시장에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도와 이제 중국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영향이 되지. 근데 그 빅테크들이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그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죠. 미국 기업. 뭐 일부 약간의 뭐 어떤 차질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전문직 비자니까. 예, 차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뭐 어찌 보면 미국 파장을 시장의 일으킬 정도는 그렇죠. 아니다. 빅테크의 어떤 펀더멘털을 훼손할 그런 뉴스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해외 시장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뭐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땡큐.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 뭐 만약에 제가 보고 있었던 기업이 좀 저평가되거나 좀 빠지게 되면 기회다. 예,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큰 뉴스면 지금 프리마켓에 이렇게 안 둡니다.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박살이 난리가 났어요. 났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예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석을 했을 때 그 정도로 지금 뭐 미국 시장을 정말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요 정도 지금 약간의 조정을 주는 것은 뭐 최근에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은 트럼프의 약간 불확실성이 좀 내재되어 있는 정책들이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두루뭉실하게 앞으로 또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어떤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듯한 그런 저는 심리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약간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막 장난으로 예를 들면 던지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테이버님이 저한테 예를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미안하면 1억 줘.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크들이 진짜 그 백악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사실 무서운 너무 거는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장난을 행정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막 서명을 하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1억 다시 4천만 그거를 원 또 봉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상황 보고. 아니 왜냐면 맞아. 이것 때문에 반발이 너무 글로벌적으로 거세니까 백악관에서 막 해명에 나서더라고요. 이게 신규 신청자가 초기에만 내는 비용이고 뭐 갱신을 하거나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내는 돈이 아니다. 저 아까 LA 간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 비자 지금 괜찮나 다시 봤잖아요. 근데 인스타도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추석 연휴 때 제 네. 주변에도 미국 여행 가는 지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자들도 이게 미국에 들어가는 게 지금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네.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사에는 아니 참 제가 혹시 한마디만 소질이 더 해도 있습니다. 되나요? 예. 제가 두 마디 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그 멕시코 남성이 미국 여성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부부가 된 거고 예. 이 남성은 네. 미국 시민권이 생긴 거죠. 네. 근데 둘이 허니문을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멕시코 남성이 온몸에 그 쇠사슬을 감고 일주일이 넘게 그 구금됐어요? 구금이 됐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더 이상 나왔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이렇게까지 홀대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약간 그런 주제의 다큐멘터리였는데 머지않아 이렇게도 그분은 시민권을 받으셨어요? 시민권이 있는데도 이 생김새가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거 되게 크게 법적으로 문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하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 가실 때. 그러니까요. 저는 왜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가려면 쇠사슬을 한번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7시간 정도 그 안에서 숙식을 좀 해결을 무섭네요. 하던가 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더 중요한 기업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은 뭐 투자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테이블님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뭐 HBM에 대한 수요 또는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에 지금 주가 흐름이 완전히 요즘에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론에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HBM에 대한 전망, 시장 전망, 그리고 중국 메모리에 대한 시장 전망. 그리고 가이던스 당연히 잘 나올 거고요. 오늘도 방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적 잘 나올 거고 가이던스 좋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170불대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160불대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입니다. 자사주 매입소가 규모, 바이백 규모가 얼마나 더 확대되는가. 이 부분에서 중국 반도체 그리고는 HBM 시장에 대한 성장 규모 그리고는
바이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짚어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주가가 과매수되었는가 아니면은 적정 주가인가가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마이크론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마이크론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는 요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우리가 작년 8월 고점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살짝 뚫었다가 다시 금요일 날 밑으로 지난 8월 고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이 마이크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체크를 하면서 마이크론 실적과 반도체 지수를 같이 보시면서 이번 주 수요일 새벽이죠. 수요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이번 주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뭐 HBM에 대해서도 그런 수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포워드 PR이 12배입니다.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과거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긴 한데 여전히 뭐 매력적인 포워드 PR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주가가 요즘에 너무나도 그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집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뭐 물론 뭐 약간의 다른 이유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시장에서는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준비한 뭐 기업들 다 이야기가 다 나왔죠 이제는. 원래는 못하는 날 많았는데 오늘은 다 했어요. 했죠. 정말 끝까지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뭐 아쉬워요? 다른 거보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채권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식 시장 좋죠, 금 시장 좋습니다,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좋은데 우리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럽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 프랑스 채권 금리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프랑스가 추가적으로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이제 고점을 딱 찍고 위기다라고 했을 때 다시 채권이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으로 채권 강세를 보일 때였습니다. 근데 같이 유럽 시장이 같이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떨어졌지만 지금 미국에서 FOMC가 끝난 이후로 다시 유럽 채권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도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프랑스 혹은 유럽, 독일과 이제 이탈리아, 영국까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계속 유지되고 이게 지금 제가 최근만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최대로 보시더라도 이거 5년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최고치입니다. 이걸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치예요. 지금 이게 유럽은 기준금리가 2.5%입니다. 2.5%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무언가 분명히 재정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AI 때문에 떨어진다 아닙니다. 미중 관계로 떨어진다 아닙니다. 만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실적 발표에 의한 등락. 마이크론 빠져도 엔비디아랑 애플 안 빠지면은 나스닥 안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현 상황에서는 유럽 채권 시장의 금리 방향성이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날을 세우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유동성 위기라는 게 결국 급락을 부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파락은 여기서 올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 대한 유럽 채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유동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테이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오늘 최보아 앵커, 순자 앵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새벽 1시까지 미오라가 또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장중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